자, 여러분들 우리 민법을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김남경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민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중심으로서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법률행위 종류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 교재가 25페이지에 있죠. 법률행위 종류. 자, 법률행위 종류도 가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등장하는데 이것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쉽게 좀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우리 수강생들의 평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그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잘 나오냐? 첫 번째가 단독행위가 잘 나옵니다. 이 단독행위를 별표해내세요. 여러분들 이 단독행위는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한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한 개의 의사표시. 자, 단독으로 하는 우리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이 한 개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수령이 돼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가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도달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달이 돼야만이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럽니다. 상대방은 도달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종류를 좀 숙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해갖고 우리 동의. 자, 우리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 줄 수 있죠. 또 우리 임차권을 양도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해 줄 수 있죠. 그 동의라는 의사표시는 임대인이 또는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하는 단독행위인 의사표시죠.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만이 효력이 생기죠. 취소. 자, 이 계약을 무효화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행사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화되는 거죠. 처음부터 취소, 해지. 자, 해지는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합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돌아가는 거죠. 소급적으로 무효화되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이런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해요. 해지는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하고 앞으로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는, 장래에 향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특유 의사표시죠.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추인. 우리 민법에서 이 추인이라는 게 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죠. 우리 민법에서 추인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우리 무권대리 행위 후 본인의 추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권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은 본인이 추인해야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의 130조를 보면은 무권대리 행위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은 본인에게는 무효란 얘기죠. 그렇지만 본인이 추인하면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유효화시킬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유효하게 효력이 생긴다는 거. 무권대리 행위라 할지라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139조에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걸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지. 그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화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나는 취소 않겠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취소해야 무효화되는 건데 취소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유효로 확정시킨다는 의사표시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추인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권대리 행위 후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추인이라는 것은
자, 무효취소 사유가 생긴 법률행위를 유효화시켜버리는 의사표시, 단독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단독행위. 자, 그 다음에 상계. 상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쌤쌤 시킨다, 퉁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지난번 받을 것이 있던 것을 퉁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걸 상계라고 그러죠. 우리 채무자만이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퉁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상계다 그럽니다. 자, 면제.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 채무를 돈을 안 갚아도 좋다. 그러면 채무 면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채무는 소멸하는 사유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단독행위죠. 시효 이급 포기라든가 또는 제한물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행위. 자, 본인이 내가 몸이 아파서 계약을 맺으러 갈 수 없으니까 친구한테 너한테 내가 위임을 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계약을 맺어라. 위임장 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걸 주면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그래요. 대리권 수여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러죠. 이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대리를 임무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임무대리권. 아무튼간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라는 거 단독행위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필요 없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자, 도달이 필요 없는 게 뭐가 있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소유권이나 상속권의 포기 이런 것들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여러분들 유언자가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했는가 유족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언의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이 안 됐더라도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럽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좀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단독행위는 우리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정주의라는 것은 뭐냐? 단독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지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단독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걸 법정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2번 원칙은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면은 이게 허용이 안 되죠.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면은 상대방에게 침해가 될 염려가 많아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기한부로 단독행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겠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냐? 채무 면제나 또는 유증, 유언 이런 경우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도 좋다라고 동의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동의를 해준 경우는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아무튼간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놓으셔야 하는 거. 자, 세 번째. 이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과는 틀리죠. 계약과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규정은 적용 안 된다는 거. 물론 계약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단독행위를 계약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독행위를 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죠.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소멸시켜버리는 소급적으로 원상 회복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그랬어요.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라는 게 있어요. 해제 사유가 생긴 것이 아닌데도 쌍방이 계약의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없었던 걸로 돌리자라고 합의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합의 해제는 그러면 단독행위를 계약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쌍방이 합의하겠다라고 해제하는 것을 합의 해제라고 하는데 그걸 해제 계약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단독행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계약이라는 게 있죠. 계약은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쌍방행위라고 그래요. 쌍방행위. 그래서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전형계약. 우리 계약
계약법에 열거돼 있죠.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은 재산권 이전 형식의 계약인데 매매는 대가의 지급을 금전으로 받는 거죠. 교환은 대가의 지급을 금전 이유로 받는 것이 교환계약이라고 그래요. 증여는 대가의 지급이 없는 거죠. 무상계약이죠. 증여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이것은 타인의 이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 재산권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는 빌려서 사용한 임차인이 원상 회복해 주는 거죠. 그대로 반환하는 거죠. 그 대신 사용대가를 반드시 취하죠.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인 차임을 반드시 지하는 것이 임대차입니다. 유상계약입니다. 하지만 사용대차는 빌린 차가 사용하고 원상 회복해 주는 건 임대차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 무상입니다. 사용대차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상계약이 한다는 거. 그러면 소비대차는 뭡니까? 소비대차는 빌린 차가 그 물건을 소비해버립니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물건으로 원상 회복하는 게 아니라 동종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 대신 사용료를 빌린 것을 사용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유상 무상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합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서 쓰려고 빌리는 거요. 그대로 반환하려고 빌리는 거요. 쓰려고 빌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반환할 때는 그 빌린 돈 그대로 반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돈으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자부로 돈을 빌리면은 유상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상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이용하는 형식, 사람을 사용하는 형식의 계약을 유임, 임치,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유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 유임한다 이러잖아요. 변호사한테 소송을 유임한다. 법무사한테 등기 업무를 유임한다. 여러분들 중개업자한테 중개 업무를 유임한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걸 유임계약이라고 그러죠. 이 유임계약은 유상무상 다 가는 겁니다.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준다. 또 수임료를 안 주고 무상 변론 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아무튼간 유임계약. 임치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임치계약이 뭡니까? 물건이나 금전이나 유가증권 이런 것들을 타인한테 맡겨놓는 거. 자,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 맡아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치계약도 유상, 무상 다 가는 겁니다. 공짜로 맡아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대가를 받으면서 맡아주기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간 보관을 맡기는 것을 임치계약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고용, 노무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거. 이걸 고용계약이라고 그러죠.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건축 도급계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도급계약은 반드시 유상계약이죠. 도급. 자, 현상광고다. 현상금이 달려있는 광고를 현상광고라고 그래요. 그 광고 내용에 합치되는 이행이 됐을 때 바로 현상금이 지급이 되는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죠. 현상광고 계약이다.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 종신토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는 여러분들 종신연금이다.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다 뭐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정액을 타기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걸 종신정기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유상, 무상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서 그 금액에 비례해서 타는 것은 유상이지만은 어떤 국가의 공헌도라든가 국가의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런다면은 채용연금이 나가잖아요. 이건 그 선수가 죽을 때까지 일정액을 주기로 하는 연금이잖아요. 무상종신정기금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해라는 것은 합의 보는 계약을 화해계약이라고 그러죠. 합의 보는 거. 자, 우리 합의 볼 때는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화해계약은. 자, 우리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동업자들 간의 계약을 맺는 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조합재산은 합유재산이라는 걸 눈여겨봐야죠. 조합은 동업자들 간의 계약관계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행. 자, 여러분들 여행회사와 외국에 어디 여행 가기로 한다. 신혼여행 가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계약을 맺잖아요. 그걸 여행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행계약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새로 최근에 신설됐죠. 이 여행회사의 횡포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때 여행계약이 추가로 신설됐다는 거. 그래서 총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다는 거. 자, 그 위에도 계약은 많이 있는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창설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 외의 계약을 뭐라고 하냐?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하죠. 우리 사단법인은 2사람 이상의 사원에 의해서 이 정관을 만들어내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만이 또 설립 등기가 돼야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는데 그 정관을 만드는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하죠. 합동행위.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26페이지에 자, 방식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죠.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 있어야만이 성립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그걸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자, 요식행위는 어떤 것이 있냐? 법인 설립행위, 엄수표행위, 그 다음에 혼인, 이혼, 인지 같은 신분상 행위가 어떤 혼인 신고, 이혼 신고, 입양 신고 이런 신고라는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론 유언행위도 요식행위죠. 유언은 다 유언의 종류가 5가지인데 5가지의 방식이 다 갖춰져야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불요식행위는 어떤 방식이 필요 없는 건데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불요식행위죠. 자,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서 이 3번이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가 남냐 남지 않냐 이것이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자, 이행의 문제를 남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정리해 봅시다.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어떤 이행의 문제가 남는 행위다. 남는 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 문제를 남기는 행위다 해갖고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를 남기는 행위다 이겁니다. 의무. 자, 여러분들 우리 흔히 예를 들어볼까요? 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볼까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 매매는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다 이겁니다.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간 의무를 남기는 이런 행위를 바로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이 바로 채권행위죠. 임대차계약이 채권계약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니까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도 유의하다는 거.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이 행위, 행위는 더 유의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의하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타인 소유 목적물, 타인 소유물, 매도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냐? 유의하다는 거. 타인 소유물의 매매계약도 유의하거나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매매계약은 유의하거나 그러면 넘겨주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다 반환받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간 매매계약은 타인 소유물이라도 매도인 소유물이 아니었더라도 유의하게 된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이게 채권행위다. 두 번째, 물권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물권 변동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서 이건 물권에 관해서 직접 변동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행 문제가 남지 않죠. 이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 이행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이 물권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 물권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권 없는 자의 이 행위는 어떻게 되냐? 이 물권행위는 무효죠.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물권행위만 유효하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은 담보권인 물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 저당권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진정한 소유자가 설정을 해줘야 진정한 소유자가 저당권을 잡혀야만이 그 저당권이 유효하지
아무 토지나 자기가 소유자라고 가장하면서 가짜로 서류를 꾸며갖고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유효화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소유자만이,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한다면은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아무튼간 이런 것들을 물권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물권이 아닌데도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준에서 다뤄주자에서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죠. 이행 의무자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인데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고 직접 변동이 생기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지만 물권 이유 권리예요. 물권 이유 권리인데도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는다. 이걸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물권 이유 권리가 뭐가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는 처분행위가 있냐? 이 예를 눈여겨봐야죠. 채무 면제. 자, 우리 채권자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채무를 소멸시켜버리는 의사표시를 채무 면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그 다음에 무채지상권 양도. 자, 무채지상권이라는 것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저작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무채지상권을 양도하면은 이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죠. 무채재산권의 양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무를 면제시켜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시켜줘야만이 이제 이 채무가 소멸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 권한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닌데도 물권이나 마찬가지로 이행 의무자가 남지 않는다 해서 준에서 다뤄주자에서 준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준자가 붙은 것은 그 행위는 아니지만은 그 행위나 똑같이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거. 이것을 준자를 붙입니다.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동산이지 않습니까? 동산인데 법률 효과가 부동산과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해서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준자가 붙은 것은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똑같은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준자를 붙이는 거예요. 준자를 붙이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물권행위는 아니지만은 물권행위와 똑같이 효과가 생긴다 해서 준물권행위다 그럽니다. 아무튼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지만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는 거. 이것이 곧잘 시험 문제거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놓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법률 효과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생전행위와 사후행위가 나와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행위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걸 생전행위라고 그래요. 하지만 돌아가셔야만이 효과가 생기는 행위도 있어요. 유언, 유증 이런 것들은 사후행위라고 그러죠. 사인증여라든가 죽어야만이 증여 가져가기로 하는 약속을 하는 거. 이것을 사인증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후행위라고 그래요. 사후행위.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원인관계의 영향 여부에 따라서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로 나눠져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 행위를 유인행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유인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위가 있어요. 이걸 무인행위라고 하죠. 무인행위는 자, 우리 엄수행위다. 엄수행위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즉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서 발행했다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의 원인에 의해서 수표가 발행하는 발행행위, 수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화됐어요. 그러면 그 발행된 수표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표가 무효화된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 어음수표는 원인된 행위가 실효화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무인행위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유인행위지만은 이런 무인행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6번에 법률행위 주중에 따라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로 나눠지죠. 자,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에서 다른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그 주가 되는 행위와 종이 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종관계라고 하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기로 합의가 돼갖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계약이 주된 행위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그래요.
정된 행위. 그러면 돈을 빌리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채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따라서 무효가 돼 버리죠. 그래서 주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정된 행위도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독립행위와 보조행위다. 그 행위 자체만 갖고도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독립행위라고 하고, 보조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를 완전하고 유의하도록 보충시켜주는 거. 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는 단독행위가 있으므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하는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보충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보조행위라고 그래요. 보조행위.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매매가 유효하게 되려면 소관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매매가 유효하게 되는 데는 허가라는 이런 이 소관청의 허가라는 요건을 갖춰져야만이 유효하게 되는데 그걸 보조행위라고 그래요. 보조행위.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4의 기출문제네요. 자,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점 틀리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엮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겠죠. 자,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는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채권행위잖아요.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이 다 채권계약이죠.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이행의 문제가 남는 행위죠. 교환계약. 자, 아파트를 줄 테니까 네 토지를 나한테 넘겨라. 이걸 교환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넘겨주고 또 아파트를 이행받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는 채권행위죠.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의 해체.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계약의 해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잘못 연결됐죠. 2번이 답이 됐네요. 3번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자, 지상권이라는 영익물권을 설정케 하는, 발생케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을 발생케 하는 이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분행위 맞게 연결됐죠. 4번 유상행위, 임대차.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이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그래요.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 임대차는 유상이라고 그랬어요. 유상. 그 다음에 무상행위, 증여.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고 그랬죠. 어떤 대가의 지급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출문제에서 답은 2번이 연결이 틀리게 된 거죠. 답은 2번이라는 거. 자, 우리 다음 28페이지에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별표 큼직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어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단독행위와 이 이행의 문제 여부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중물권행위가 중요한 거니까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했는데 지금 법률행위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칠판에 우리가 써가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것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가 이 유효하게 되려면은 어떤 내용이 아니야? 그걸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권, 유효권을, 효력요건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내용,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목적. 자, 우리가 이 법률행위 내용은 목적은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겨루게 됐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겨루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바로 효력요건, 유효요건을 따져보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 효력요건에서 이 네 가지를 갖춰줘야만이 유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못 나와도 2문제 아니면 3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거죠. 자, 확정성이다. 자, 법률행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돼야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어느 토지인가, 몇 번지에 해당되는 토지인가가 확정이 안 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건 유효하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또 어떤 토지가 몇 번지의 토지인가를 확정돼야 하고 또 대금이 얼마짜리인가를 정해야죠.
이게 1억 원에 팔겠다는 건가 10억 원에 팔겠다는 건가 대금이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매 목적물이나 또는 대금 이런 것들이 확정돼야만이 유효하게 되는데 그러면 확정성은 그러면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되죠. 확정 가능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 이게 두 번이나 나왔죠. 이 판례가. 자,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성립 당시에는 매매 계약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도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지면은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줬다는 얘기는 뭐냐? 예컨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가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자, 우리 토지 감정평가사의 평가 금액으로서 매매대금을 삼기로 하자 라고 정해놓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평가사의 평가 금액이 자, 우리 한 달 이내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그 금액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다면은 지금부터 계약은 유효하죠. 얼마짜리라는 거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확정 가능한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행시까지도 확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확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확정 시에는 무효죠. 무효. 효력이 안 생기죠. 확정할 수 없다면은 그 계약은 무효죠. 무효. 아무튼간 확정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확정되어 있다든가 확정 가능하면 된다. 언제까지? 이행시까지. 아무튼간 주의하시라는 거. 자, 실현 가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실현 가능성. 꼭 여러분들이 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냐면은 계약법과 연결됩니다. 계약법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꼭 출제된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실현 가능성은 불능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실현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불능의 판단은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하죠.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한다. 불능의 판단은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한다. 물리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 불능이요. 처음부터 불능인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불능인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약 목적물이 없는 겁니다. 자, 건물을 매매했는데 매매하기 전부터도 그 건물은 전소돼 버렸어요. 다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미 멸실돼 버렸어요.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에서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주관적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죠. 객관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불능인 걸 얘기하죠. 당사자 입장에서만 불능인 것은 여기서 불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불능을 얘기하는 건데 자, 무효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뭐냐?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행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불능이 돼버렸어요.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죠.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이게 전부 불능이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전부 불능일 때는요. 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잘못의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자가 고의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됐는 데는 일방 당사자가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손해 무과실입니다. 근데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했네요. 그랬을 때는 그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계약 체결자, 잘못이 있는 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라는 실익배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들어갔던 비용을 배상해라. 실익배상.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불능에서는 자, 우리 137조. 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 일부 무효 137절 보면은 일부분이 무효가 됐을 때는 원칙은 전부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죠. 적용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유상계약에서는 자,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에서는 일부 불능하면은 이건 유효하게 취급합니다. 이게 판례죠. 계약은 유효하게 취급해요. 판례 유효하게 취급하는데 다만 매도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574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평당 100만 원 썩 해서 500평의 토지를 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대금이 5억 원이죠. 평당 100만 원씩 500평의 토지를 샀는데 계약 면적은 500평이에요. 근데 실측을 해보니까 400평밖에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100평은 이행 불능이 된 거잖아요. 이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의한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도인은 100평을 넘겨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매수인은 자 들어보세요. 매수인은 400평이라도 샀을 것으로 의혹이 드는 경우도 있죠. 500평은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대금을 5억 원을 줘야요? 4억 원을 줘야요? 4억 원을 줘야 하잖아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깁니다. 5억 원을 줬던 것도 대금 반환,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줬으면 4억 원만 주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400평 갖고는 매매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인은 400평 같으면 안 사요. 그런다면은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선후 매수인은 400평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그럽니다. 자, 유상계약에서는 이 일부 불능이라 할지라도 계약은 유효한데 매도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자,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한데 이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 자, 이행을 의무자를 채무자라고 그러죠.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있냐 없냐? 기책사유가 있는. 자, 기책사유라는 얘기는 자, 이 채무자의 책임질 사유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불능이 되는데 자기의 잘못이 있어서 불능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걸 기책사유라고 그래요.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눠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할 것은 이 채무자가 누군가 이게 문제죠. 자, 여러분들 매매계약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매매계약으로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예요. 매도인은. 그렇지만 대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죠. 대금 채무자죠. 매수인은. 그러면은 여기서 채무자가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에서 불능 채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매매 목적물만 불능이 생기는 거지 대금은 불능을 인정 안 씁니다. 돈은 불능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금 채무자는 매수인인데 대금에 대해서는 불능이라는 문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을 채무자라고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불능 채무자는 매도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인을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파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라는 걸 구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자, 매도인의 잘못이 있었냐 없었냐로 나눠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인의 잘못이 있어서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가 있어서 불능이 됐을 때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문제다 그럽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로서 이행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도 이 매도인한테 채권자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왜? 이행을 못 받게 되니까. 이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행을 못 받게 되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매도인의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험부담 문제라고 그래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잘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위험부담이. 자,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냐? 불이익을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는데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리스크를 누가 안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위험부담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뜻하지 않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당신이 책임지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위험부담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 건데 자, 이런 특약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러죠.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한다. 채무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매도인이 채무자죠.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한다. 537조에 나옵니다. 537조. 그럼 매도인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불능이 됐는데 자기 이행을 못 하는 대신 대금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매도인이 그 불능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매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바로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를 한다, 대금 청구를 못 한다. 대금 지급 청구를 못 합니다. 만약에 대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한테 대금을 이행해라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위험부담이 채권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주의다. 원칙은 채무자주의인데 예의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채권자가 매수인이 채권자라고 그랬어요. 매수인은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대금 청구가 인정되죠. 대금 지급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 근데 대금 지급 청구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매도인이 만약에 이행이 됐으면은 자기가 들어갈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행이 면제되다 보니까 그 들어갈 비용을 들어가지 않게 돼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죠. 그 이익은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 건물을 이행하게 되면은 이게 매수인의 잘못으로서 불이 났어요. 건물이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는데 이행을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행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세금이 낼 것을 안 내게 됐잖아요. 매도인은. 근데 대금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으니까 매매대금은 받을 수 있어도 그 세금 양도소득세는 자기가 어차피 내야 할 돈인데 그걸 안 내도 됐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합니다. 이게 538조 2항에 나오죠. 자, 이행이 면제되므로 이 매도인 측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 측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익은 매수인한테 양도소득세는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됐으니까. 아무튼간 위험부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만 예의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받았던 대금, 계약금까지도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일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데 이행이 면제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이건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내야 합니다. 계약법 파트에서 위험부담 파트에서 또다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또다시 나올 망정 지금 총칙편에서 이렇게 아웃 하나를 잡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수월해진다는 거. 자, 아무튼간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진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라든가 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 문제이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위험분담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이것을 정리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봐가면서 나갑시다. 28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이다 내용이다 해서 자 2번에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이라고 써 있죠. 확정성. 이게 확정이 안 됐다든가 또는 확정할 수 없다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여기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하면 된다라는 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실현 가능성이다. 자, 우리 실현 가능성 불능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진다 써 있죠. 그 다음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고 자 일부 불능은 원칙
원칙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전부 불능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되면은 일부 유효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적법성이라는 게 나오죠. 29페이지. 여기 적법성을 공부할 겁니다. 적법성. 이 적법성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지어가면서 얘기할까요? 적법성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얘기구나. 자, 우리 법률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고 의무 규정은 뭔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강행 규정은 자, 강행성을 띠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은 어떻게 되냐? 무효입니다. 위반하는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무효. 그렇지만 의무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자, 강행성을 띠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의무 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없죠.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법성이라는 것은 내용이 적합해야만이 유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적법성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법성은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걸 적법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하는데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는 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죠. 위반 시의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이 무효는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죠.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한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당사자가 취인해도 유효화될 수 없죠.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 불허용. 자, 취인하면은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면서 취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을 무효행위 취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강행 규정 위반 행위의 취인은 허용이 안 돼요. 그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간 무효행위 취인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강행 규정 위반 행위는 불법행위냐 이겁니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746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746조는 적용 없다라는 거.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746조가 적용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746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할 필요 없죠. 무효니까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던 부분이 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자, 안 줘도 되는 것을 줬으니까 그 받은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죠. 그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된다는 거. 74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746조가 적용이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746조가 뭐니까? 자,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는 이행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원인에 의해서 이행한 바가 있을 때는 줬던 것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무효니까. 근데 이행을 했던 부분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우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우리 중개사법에 의한 법정 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은 규정이죠. 근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약정을 맺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에 한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과 부분은 이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안 해도 되는데 이행을 했네. 그걸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책에 강행규정이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됐죠. 29페이지에 강행규정 하면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진다. 효력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벌칙이 부과될 따름이다. 이런 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30페이지를 보면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해갖고 자, 우리 여러 가지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조금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법률행위 마지막에 내용을 지금 다 정리한 것이 아니죠. 법률행위 내용을 효력 요건에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라도 겨루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까지, 적법성까지 살펴보다가 이 적법성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판례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려고 다음 시간으로 적법성을 다시 연결시켜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